이번 발표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권남훈 교수입니다. 앞에서 워낙 김경진 의원님이 아주 화려한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바로 읽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규제 개혁인데 사실 이제 사전에 그 내용 조율을 확실히 하지 않고 온 상태에서 이제 봤더니 바로 다음 발표를 하시는 이제 임진 원장님께서 또 굉장히 자세하고 이렇게 화려한 발표를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위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그 경제학자의 시각으로서 또는 직접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자적 시각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T 분야, ICT 정책 쪽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공정거래 정책이 자칫 어떤 그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런 내지는 어떤 그런 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그 분야로 생각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그런 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제 새로운 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라고요. 또한 제가 이제 ICT 산업 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산업 쪽을 많이 보게 돼서 그쪽에서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제 발전이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규제 혁신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일분과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서 주로 이제 공정거래 정책 분야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 규제 개혁 정책,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같이 디스커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이게 만약에 직접 그 규제 혁신 정책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좀 더 부담감을 안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같이 디스커션을 했지만 제3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무슨 책임 있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오히려 약간은 좀 잘 될까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규제 혁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은 뭐 하나마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규제는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규제 중에서 불필요하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들어온 규제라는 것은 없죠.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라는 건 다 목적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규제를 혁신을 하겠다라고만 접근을 하게 되면 자칫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규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막상 없애려고 해보니까 이게 없애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없애고 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괜히 없앴구나, 이건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시 되살아나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규제 혁신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밟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뭐 비유가 항상 꼭 성공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 비유를 잘 들고 싶어 하는데 규제 혁신이라는 거는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방이 왜 어질러집니까? 방에 보면 처음에는 깨끗했던 방이 이런저런 가구들이 계속 들어차고 전자제품도 들어오고 그리고 막 지저분해지고 왜 그렇게 되죠? 이거는 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생산적인 목적으로 그 방을 쓰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처음에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저분한 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 지저분한 방 때문에 일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제발 좀 방 좀 정리 좀 해라.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겠니?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스테이지가 오게 되죠. 그게 이제 규제 혁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그 방 정리의 좀의 비율을 가지고 그 비율을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저 이제 역대 정부의 그 규제 개혁 추진부터 우리 이제 신정부에서 어제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발표하실 때도 규제 혁신을 제일 앞에다가 이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규제 개혁 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그 히스토리를 보자면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규제 혁신 노력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 규제 혁신에 대한 그 얘기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어젠다로 잡히지가 않았는데 그거는 마치 우리가 처음에 방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던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러던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그 시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그 시점에는 더 이상 규제 개혁 없이는 나가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체질을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행정규제 기본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과감함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체 규제 수를 센 다음에 그 규제를 일괄적으로 50%를 없애버리자. 50%를 감축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정부들도 매 정부마다 규제 혁신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규제가 건수로 이거를 개혁할 게 아니라 어떤 덩어리 큰 규제를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덩어리 규제 정비에 집중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상징적으로 규제 전봇대 뽑기. 그래서 어떤 산업단지로 들어가는데 전봇대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내세우면서 그 전봇대 뽑기가 상당히 그 각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약간 이제 뭐 비슷하지만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천송이 코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 한류 붐을 타고 천송이 코트를 주문하고 싶지만 공인인증서에 막혀서 주문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자. 이런 그 모토들이 계속 나오면서 역대 정부 초기에 이 규제 개혁 노력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개혁이 그 각광을 받지 못한 그런 정부였는데요. 그래도 그 내에서는 뭐 규제 자유 특구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노력이 사실 기울여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개혁이 이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에는 물론 이제 규제 개혁의 필요성, 사실 우리가 규제 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다들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효과로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몇 가지 그 스터디를 찾아보면 2017년에 나온 IM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선진국에서 GDP를 이 평균 2.25% 상승시키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잠재 성장률이 고작 2% 정도,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서 산업 정책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결국은 규제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앞세운 것도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 증가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런 그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규제 개혁의 그 성과가 되겠죠. 그 당시에 고용 효과가 그 주요 산업 그 몇 개의 산업에서 20 내지 130%까지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그 규제로 꽉 막혀 있는 몇 개의 산업의 규제를 풀면 고용이 당장 한 7, 8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매 정부마다 노력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성과는 어떠냐?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그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왼쪽의 그림은 그 규제의 숫자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 그 규제의 숫자를,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숫자를 다 세본 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를 줄이자, 이제 이런 그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세 보니까 한 만여 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5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훅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역대 정부가 계속 규제 개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숫자가 계속 늘었어요. 계속 늘어서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잠시 안 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빈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맨 뒤쪽에 보면 2014년까지 돼 있는데 2014년에 한 15,000개 이상의 규제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15년부터는 숫자를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만 해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명분이 있긴 있습니다.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숫자로 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뭐 아무리 시시한 규제도 한 건이고 정말 중요한 규제도 한 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1대1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참 말이 되는 얘기죠.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의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표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규제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우리 사회에 그 규제의 그 영향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주 커졌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제 짐작할 뿐이죠.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OECD에서 그 상품 시장 규제 순위라는 거를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했던 것이 1998년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DJ 정부 막 시작한 다음이죠.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규제 순위인데 순위가 높은 게 규제가 적은 게 아니고 순위가 높은 게 규제가 많은 나라 순위입니다. 그래서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8위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3년에는 그 한 단계 떨어져서 9위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기로는 김대중 정부 때 그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한 게 이게 좀 효과를 거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후로부터는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2013년에는 이제 4등까지 올라갔고요. 2018년에는 OECD가 이게 그 방식을 바꿔가지고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돼 있는 나라들은 그때 처음 그 측정을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타리카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제 그런 나라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 대상을 그 측정 대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 빼면 이제 터키, 캐나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규제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에 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고요. 또 이제 한두 가지 지표를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혁신에 앞서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와이포에서 이 2021년에 해보면은 전체 혁신 지수로는 우리나라가 5등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5등을 했는데, 그렇지만 혁신을 위한 규제 환경 지수로는 57등을 했습니다. 57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WEF,
그 세계 거기서 이제 세계 경쟁력 보고서라는 거를 내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좀 보고서 체계가 달라져서 2019년이 가장 최근에 비교할 만한 보고서인데 혁신 역량이 6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입니다. 모든 선진국 다 통틀어서. 그런데 정부 규제 부담은 87입니다. 87이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7위쯤 되면 거의 중요한 나라들은 다 우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저개발 국가들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렇게 매 정부마다 그렇게 혁신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셨겠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그런 규제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즘 택시가 안 잡힐 때마다 생각이 나는 타다금지법,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정경쟁 3법이라고 했지만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불렀던 그 공정거래법 상법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이 개정과 제정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됐고요. 부동산 규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죠. 임대차 3법 그리고 꼭 경제 규제는 아니지만 뭐 윤창호법이라든지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사실 국민들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이제 들어왔었죠. 자, 그러면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해서 규제 혁신을 제일 전면에 나서게 됐는지 이 배경을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모든 정부들이 규제 혁신 노력을 해왔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밖에는 우리의 길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규제 혁신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규제가 더 강화되고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고요. 보면은 기존의 규제 혁신 시스템의 거의 한 2배 정도를 이제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회의가 신설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주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챙기겠다. 사실은 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새롭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는 게 신설이 돼서 여기서는 국무총리가 단장이 돼서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이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것은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민간 합동으로 한 200명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규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스스로 문제를 고쳐봐라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규제심판부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요. 규제심판부에서는 한 100명 정도의 민관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그 중요한 규제 이슈에 대해서 마치 그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듯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1심, 2심, 3심이 있듯이 그 이후에도 그 소관부처가 제대로 규제 개혁을 안 하면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한번 걸러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개혁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어제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제 그 담당자로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규제 혁신 TF라는 게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따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나름 이제 지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문제는 이게 그 규제 담당을 하는 쪽에서 이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잘잘한 규제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성이 있어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신설을 하는 거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그 기능을 그동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별 역할을 못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제 원인 투아웃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규제가 하나 들어오면 두 개를 없애는 조건으로 규제 하나를 허용을 해주겠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신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원인 투아웃은 비용을 평가를 해서 이 1이라는 비용이 규제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으면 2라는 만큼의 비용이 감해지도록 다른 규제들을 없애라. 그 조건이 있으면 규제를 하나 허가해 주겠다. 정말로 네가 필요하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것들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일부의 것들은 아직 이제 추진 예정인데요.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다층적으로 여러 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번 정부가 제일 앞으로 내세웠으니까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하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수요자들을 많이 끌어들였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규제심판부도 그렇고 규제혁신전략회의도 그렇고 규제혁신 TF도 그렇고 전부 다 민간 전문가들을 절반 이상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그런 규제 제도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활발하게 잘 안 됐는가, 사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 비용 관리제 이런 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얘기들이고요. 지금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잘 될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4년여 동안 이 신정부가 규제 혁신에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근본적인 이슈들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방을 정리를 한다고 할 때 보면은 그냥 대충 청소만 하고 마치 정리한 것처럼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 방이 지저분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쓸데없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렇고 그 물건들은 나름 필요한 것 같아서 놔두고 있지만 여러분이 뭐 무슨 정리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버리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걸 버려도 되느냐? 버려도 되는데 그냥 계속 남이 보면은 버려도 되는 거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을 나려면 난방장치가 필요한데 난방장치 그 뭐 난로 같은 거를 집에 놔두고 있는데 이게 등치가 커서 자리 차지한다고 그냥 확 버려버리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겨울을 얼어 죽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 부담이 되고 그 비용이 들지만 꼭 필요한 것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 큰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이런 근본적인 이슈들은 반대도 많기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대충 그냥 글적글적 이렇게 방 청소하는 신용만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피하지 말고 검토합시다. 중대재해법, 수도권 규제 이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프로 이름이 아마 신박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혜라 씨도 나오고 그런 프로가 있었죠. 보면은 이게 정리를 한번 해서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이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일회성 행사로 신정부가 시작이 되면 야 우리 규제 개혁하자. 그래서 규제 몇 개 없애고 그러면은 4년쯤 지나고 보면은 온통 지저분해진 규제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속적이고도 굉장히 그 유지 가능한 그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제가 이제 아까 ICT 쪽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는 다 그런 이슈들 뿐이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산업이 변화가 되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반면에 피해를 입고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피해를 온몸으로 입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타다금지법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약간은 좀 어프로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삐걱거리는 소식이 들려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힘든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는 대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모여서 끝장 토론을 시켰습니다. 끝장 토론을 시켰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했고, 뭐 4.15 회의, 한 걸음 모델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끝장 토론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토론의 결과가 생산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양보를 한다는 거는 자기 이해가 이 이해관계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는 건데 양보를 하겠어요? 양보 안 하는 게 이득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리고 소리가 없는 다수의 생각과 굉장히 시끄러운 소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피해가 커서 내 밥줄이 끊어지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너무너무 적극적이죠. 이 비근한 예로 최근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규제심판부에 올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한 3,000여 개의 의견이 제출이 됐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거의 87%인가요? 거의 90% 가까이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유지해달라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반대의 내용을 잘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대형마트 종사자분들이 많고요. 일단 우리도 휴일에 좀 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리고 중소마트 분들이 많아요. 중소마트도 그 주변에 있는 중소마트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왜 생겼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통시장 보호하려고 생겼거든요. 근데 정작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반대를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그 소비자분들은 상당히 찬성을 하시거든요, 폐지에. 자, 그러면 왜 그 3,000개의 댓글에서는 반대가 그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규제심판부 게시판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 몇이나 있으세요? 여기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글을 남길 정도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약간 이제 멈춰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시간에 대한 말씀이 오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공무원 규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가 무슨 돈이 드냐, 거기다 왜 돈을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해도 청소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방 정리를 하는데 완전 맨손으로 할 수는 없죠. 여기 그 오타가 좀 났는데요. 심각한 오타인데, 그 21년에 정부 R&D 예산이 27.4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규제가 있으면요, R&D 아무리 해봐야 그냥 못하게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런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면 27.4조 원 중에서 규제 혁신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 혁신에 드는 거는 규제조정실 안에 공무원들 그 몇 분 유지하는 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돈 들이는 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규제 혁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없이 규제 혁신 하자 이렇게 말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원 입법 규제입니다. 의원 입법은요 규제가 들어와도 아무 제어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입법되고 있는 법률 중에 90% 이상이 다 의원 입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규제들이 다 의원 입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한쪽에서 아주 본물이 터지듯이 그 규제 입법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거 기반 접근주의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건수로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얘기지만 그러면 건수가 아니면 뭘로 평가를 할 거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규제를 연구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규제 개혁에 있어서 그냥 규제 개혁 자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개혁 혁신의 방향과 규제 혁신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정부에서 규제 혁신의 노력이 꼭 그 결실을 맺어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